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고용 문제가 국가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또 경제를 말할 때 많이 거론되는 항목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용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고용 현안이라든지 또 국제 이슈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고용 지표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뭐 작년에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면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조금 많이 나아진 지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일각의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 주로 단기 일자리라든지 뭐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 그런 좀 비판들이 좀 사실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금년도의 고용 지표를 보면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고용 회복세가 좀 완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35만 명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고용률도 67.1%인데 이 정도면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사실은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한 3.1%로 201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이 숫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취업자의 증감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저 효과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뭐 는다든지 준다든지 이럴 때에 따라 취업자 증감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인구 효과라고 하는데 취업자의 증감만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고용률의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다 배제하는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효과를 다 배제하고 나서도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정 지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아직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그걸 보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용 동향이 과연 재정 지원 일자리로만 만들어진 것이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고용률을 연령대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뭐 40대의 고용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것은 제조업이 고용이 어려운 문제, 그거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선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노인층뿐이 아니라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 취업자가 증가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그러니까 노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인 일자리 쪽에서만 노인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취업자의 사실은 절반 이상은 그것과 관계없는 시장에서 노인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취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소매업, 뭐 농림업 이런 쪽에서 많이 증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노인 일자리 부분은 우리가 노인 인구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 복지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필요한 분야이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분야는 계속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나 여성 일자리와 달리 청년 일자리 상황은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정부로서 어떤 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세대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끌고 가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이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실업 문제,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인데 모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이렇게 썩 나아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청년 문제는 좀 획기적인 대책을 써서 해소를 하자라고 사실은 접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과거 정부하고 뭐가 달랐냐 하게 되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그 다음에 새로이 취업하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부여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청년 3대 사업이라고 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이 세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했고 그 결과로 보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청년 고용 지표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는 청년 고용률도 43.7% 정도까지 가 있고 그래서 이곳은 2005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청년 고용지표 그럼 43.7%라는 것이 43.7%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또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취업자 수도 사실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해 있습니다. 지금 상태. 아마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이 체감되는 정도까지 이르는 것이냐? 저희도 그렇지는 못할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러냐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일자리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수요에 무슨 문제가 있고 공급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우선 제일 큰 문제가 그 고학력 청년의 과다 공급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학 진학률이 지금 한 82%?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그렇죠. 지금 대학 진학률 보면 2090년도에는 33% 수준이었는데 그게 2005년도에 82%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학력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 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기술직을 많이 선호하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그 학과는 아직도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 중심에서 많이 이제 배출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현장하고 대학 교육과의 괴리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요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우리 고학력 청년들을 흡수할 만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은 안 나온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 채용하는 관행이 과거에는 대학 신규 졸업하는 사람들을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경력직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 채용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20대 청년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후반의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 공급 쪽이 더 늘어나는 이른바 에코 세대라고 하나요? 네.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에코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되게 대기업
또는 공공 부분에 주로 취업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지표상으로는 좀 개선됐다 하더라도 체감하는 그런 고용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진 않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야 될 일자리가 꼭 대기업과 공공부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 그 나라에는 굉장히 유망한 그런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라고 하는데 이런 강소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강소기업을 청년들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림으로써 이런 정보의 비대칭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를 좀 해소를 하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3대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런 강소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좀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 청년들을 강소기업에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민간 일자리 창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이 고용 노동 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장관님께서 조금 어떤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해법을 말씀 주실 수 있는 건 있으신지 조금 그런 부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가장 기본 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정부에서는 이제 여기 시장에서 못 만들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 부분을 뭐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적 일자를 많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혁신 성장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는 제조업 르네상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자라는 그런 비전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대로 혁신을 통해서 성장시키자 하는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 활력 대책도 하고 있고 또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산업 육성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외 경제 환경이 어렵게 되고 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고 있는 것만큼 성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분야가 아마 제 생각에는 최우선 방점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일자리 대책 또는 고용노동 정책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하는 이런 경제 활성화 대책에 발맞추는 정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제일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용 서비스나 직업 훈련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 데다가 이제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대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서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조정 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 고용 안전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고용 안정을 시키느냐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금년부터 지역 단위로 그 업종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업종, 그 업종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자 단체라든지 또는 훈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업종에서
어떠한 그 동향이 발생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기업과 또 노동자들 관계가 또 중요한데 그만큼 노사관계 부분 또 최근에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것만 짧게 말씀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뭐 국가 경쟁력 순위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저희 그 노사관계 분야가 항상 이렇게 좀 낮게 평가가 나와서 국가 경쟁력을 이렇게 낮추는 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가지고 노동권을 보장해 가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노사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협력적 노사 관계로 전환시켜 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대화의 관행을 구축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선 중앙으로, 업종에선 업종으로, 기업에선 기업 단위로. 그래서 이렇게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중앙에서 하는 것이 경사노위니까 이 경사노위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화의 관행을 구축해 가느냐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경사노위도 이제 다시 2기가 출범하는 상황이니만큼 잘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